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보건의료를 전공하신 분이 있으세요? 예, 그러면 ICT를 전공하신 분은? 예, 저보다는 ICT에 더 해박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원격의료라는 제 전공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관심 갖고 있는 꼭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교류 협력하는데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 아마도 그래서 저한테 이 제목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내부민핵과 교수인데요. 내부민핵과가 뭐 하는 과인 줄 아세요? 잘 모르세요. 예. 내부민핵과가 다루는 대표적인 병이 당뇨병, 갑상선, 뇌하수체, 부신. 공통점이 뭐겠어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예, 호르몬을 다루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해코지하지 않고, 해코지한다는 건 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 호르몬이 가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소통을 잘하게 해야 돼요. 또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고, 과잉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 전공 영역이 저는 주전공이 당뇨병, 부전공이 갑상선인데 남북 문제와도 무관하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제 전공인 의학과 인문학, 또 의사와 환자, 보수와 진보, 남한과 북한의 경계에 균열을 낸다. 경계에 균열을 내면서 서로가 소통하고 통섭하는 미래를 만드는 거를 노력하고 있다. 이게 저희 미션 스테이트먼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는 blood borders라는 표현을 써요. 경계를 좀 허물어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특히 보건의료 영역은 아무리 남북 관계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지는 제 강의 속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는 제가 이런 순서로 할 겁니다. 한반도 건강공동체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공동체라는 표현은 들어봤지만 거기에 건강을 붙이고 아니 남북한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무슨 한반도 건강공동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에 대해서 과거부터 최근의 상태까지 어떤지 제가 가장 최근에 북한을 갔다 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2019년도 5월 달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트럼프랑 이제 김정은이랑 깨지고 나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쏠 때 북한 평양에서 당뇨병 전문가 한 200명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저는 보건의료의 역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원격 진료 협력에 주목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제가 통일부 용역으로 중장기 전략 행동 계획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남북한뿐만 아니라 대북 이 교류 협력이 가능할 때 보건의료 영역에서 우리가 군사적인 혹은 정치적인 로드맵, 통일 방안만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보건의료 영역에서 교류 협력이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남북 간이 할 수 있는 거, 국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때는 이제 코로나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열리면 할 수 있는 거, 북한이 지금 유엔 제재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씩 열리면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제가 항상 학생들 강의할 때 하거든요. 생명의 무게가 다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명이 제일 귀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생명의 무게가 있다고 한다면 잰다고 한다면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그게 맞죠. 예. 실제로 생명의 무게를 잴 수 없죠. 그러니까 내 생명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거. 왜냐하면 이거는 비가역적이에요. 한번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나면 그건 부활이잖아요. 그건 이제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돌릴 수 없다. 비가역적이다. 이것만큼 사실은 가치 있고 소중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혹은 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돌아가시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명의 무게를 우리가 잴 수 있다면 다르지 않다. 이게 학생들에게 제가 강의하는 이유는 환자로서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는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더 귀하게 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홀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다 동일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 유니버셜 헬스 커버리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보편적인 건강 제공이라는. 그래서 그거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혹은 내가 지불 능력이 있냐 없냐, 인종이나 남녀나
노소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건강을 권리는 동등하다. 이거는 유엔에서도 얘기하고 WHO에서도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건강권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으로 얘기하고 생명권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한반도를 살아가는 생명의 무게는 다른가요?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와 북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생명의 무게는 다를까요? 네? 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생명의 무게는 다르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유니버셜 헬스라는 얘기를 했지만 보편적인 건강이라는 얘기. 제가 몸담고 있는 남북 통일보건의료학회는 학문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보건의료 영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이거든요. 학회인데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라는 책을 냈고, 이게 문광부 사실은 도서로서 우수 도서로 선정도 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2판까지 냈는데, 이 서문을 쓰신 분이 연세대 전우택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정신건강의학을 했고 미국 하버드에서 사회의학을 전공하고 와서 트라우마, 이게 주전공이신 분이거든요. 개인적인 트라우마만이 아니라 사회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트라우마, 이런 거를 전공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트라우마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곳이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가시고, 근데 이분이 당연히 우리 한반도의 트라우마의 문제,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비켜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문의 제목이 민족의 치유를 위하여인데, 땅의 분단보다 심각한 게 사람의 분단입니다. 한국전쟁 때 사상자 숫자를 아세요? 돌아가신 분과 다친 분들 남북 다 통틀어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00만. 예.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다친 분, 실종된 분까지 하시면 남북한 통틀어서 참전한 군인들까지 다 해서 5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한 전쟁으로 500만 명이 사상했다?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민족의 비극, 그러니까 이 비극이 결국은 그곳에서 죽였던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증오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그래서 분단의 본질은 증오와 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땅 대부분이 한국 전쟁 때 엄청난 양의 총알들이 날아다니게 하였고 엄청난 양의 폭탄이 떨어지게 했다. 그리고 그야말로 강처럼 피가 사나를 흐르면서 민족의 가슴속에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건 단지 영토의 통합이 아니다. 서로가 증오하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영토만 통합된다고 그게 좋은 통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통일을 바란다고 한다면 영토의 통합 이전에 사람의 통일, 사람의 치유가 전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건의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건의료는 저는 한마디로 역설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역설이냐? 아까 말씀드린 2019년 5월 4일 날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그게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표현도 못 쓰고 발사체 그랬어요. 근데 저는 북한의 평양에서 어제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 쐈습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의 평양에 갔을 때는 고려대학교 대표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남북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터내셔널 다이어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국제당뇨병 연맹의 제가 대외 협력 이사로 거기 회장님과 또 아시안 퍼시픽 회장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서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물론 그 전에 저희가 국제당뇨병 연맹의 학술 대회, 그게 뭐 전 세계에서 다 열리는 곳인데 싱가포르에서 열렸을 때도 저희가 만났고 두바이, 뭐 중국 이런 데서 만나면서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2019년도에 본인들이 하는 토론회에 이름을 평양 당뇨병 의학과학 토론회를 만들겠다, 들어와 달라. 그래서 조율되었던 거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 대표로 들어간 게 아니라 국제성원의 한 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욕심이 있어서 200명 정도의 전국에서 북한의 전국에서 당뇨병 전문가들을 모아놨다고 하길래 강의를 뭘 하고 싶었냐면, 제가 그래도 남측에서 간 사람이니까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그래서 남북한 공동 연구를 위한 제안, 이 강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강의하는 거 사전에 검토받아야 되니까 도착하자마자 제가 강의 슬라이드를 줬더니 그 다음 날 저하고 이제 저희들 팀하고 미팅하면서 외국에서 오신 강사들은 다 영어로 강의 자료, 저도 이제 영어로 발표할 걸로 준비해 갔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어제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 쐈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은 고려대학교의 성원으로 여기 온 게 아니고 국제당뇨병 연맹의 성원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강의 못 합니다.
그리고 국제당뇨병 연맹과 관련된 얘기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강의 제목을 이제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강의를 또 준비해 갔죠. 그래서 아시아인에서 당뇨병의 병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미사일이라는 건 뭐예요? 살상무기잖아요. 생명을 앗아가는 미사일이 발사되는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보건의료의 역설이거든요. 전쟁 중에도 생명을 구하는 거는 그게 보건의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까닭에 남북 관계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건의료 영역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얘기는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명 있다라는 표현을 왜 썼고 밑에다 생명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여기에도 있고 북한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태어났다면 저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남의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좋은 의사가 되는 첫걸음은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상상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북녘 땅에 살고 있는 특히 취약한 사람들,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상상하는 것. 거기에도 생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잇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래서 생명이 잇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잇되어 있다. 잇되어 있다는 것은 이어져 있고 서로 기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먼저 왜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얘기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감의 측면, 두 번째는 위험의 관리의 측면, 세 번째는 공동 번영의 측면. 각각이 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첫 번째는 저는 한반도를 70년이 넘은 중환자라는 표현을 써요. 한반도를. 뭐 한반도가 무슨 중환자야? 여러분 만약에 몸 한쪽은 성한데 반대편은 성하지 않다.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몸 한쪽은 성한데 반대편은 성하지 않다.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저는 한반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상상한다면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의 실존적 상황이 건강하지 않은 형편을 얘기하는 거고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환자다. 왜? 70년 이전에 벌써 죽고 죽이는 전쟁을 경험했고 그리고 7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자력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갈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사실 잠깐 중환자실에서 이제는 혈압도 돌아오고 맥박도 돌아오고 인공호흡기 떼고 일반 병실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상상 잠깐 그런 희망을 가졌던 때가 있었죠. 언제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면서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중환자실을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또 보고 있고 미국 대선에 따라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모르겠죠. 근데 이 한쪽이 건강해도 한쪽이 건강하지 않다. 온전한 건강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게 평균 기대 수명이 11년 차이가 있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이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5배 높고요. 모성 사망률, 아이를 낳다가 사망할 가능성이 5배가 높아요. 결핵 발생률이 우리보다 6배가 높고 다전내성 결핵이 굉장히 많죠. 자, 이게 그냥 수치로만 보면 뭐 5배 높다네, 11년 단축된다네. 아이들의 키가 청소년기가 되면 우리보다 키가 특히 고난행군을 경험했던 애들은 뭐 한 15cm 정도 특히 우리보다 작다네.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그 수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생명에 주목하고 그 생명이 만약 내 가족이라면 내 아이가 북한에서 태어난다면 여기에서 태어날 때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5배 이상. 내 가족이, 내 누나가, 내 자녀가 북한에서 출산하다가 사망할 가능성이 5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그냥 남의 문제로 그냥 치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건의료인은 고통 현장에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갑니다. 전쟁 지역에도 심지어는 들어가는 그런 용감한 분들이 있죠.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데는 가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보건의료인들의 사명이거든요. 자, 북한이 2020년, 2021년 굉장히 좋지 않았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북한이 이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유엔 제재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유엔 제재가 그대로 있는 거에 더해서 북한이 자발적인 국경 봉쇄를 선택했어요. 코로나 때. 백신을 맞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육해공을 완벽하게 막았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북한에 어떤 제재를 해도 북한은 끄떡하지 않는다. 왜? 유엔 제도보다 훨씬 강력한 육해공을 완벽하게 막는 거를 코로나 시기 동안 그냥 했잖아요. 그리고도 그냥 버티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어떻든 상관없이. 거기에다가 자연재해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걸 거쳤고 의약품 당연히 못 들어갔죠. 평양에 있던 외국 주재원들 다 나왔었죠. 생필품도 부족하고 아프면은 약들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 코로나가 사실 북한에 엄청난 비극처럼 다가왔는데 그래도 버텨냈어요. 어쨌든.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2024년 7월에 압록강 60년 만에 대홍수가 있으면서 원래 신의주라는 게 의주가 원래 홍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던 곳이어서 신의주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거기가 엄청난 타격을 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위성 사진들을 보면요. 원래 이렇게 밤에 조명이 보였던 지역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밤에 물이 조금 쏟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엄청난 물이 밀어닥치면서 그냥 한 마을이 수장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난리 친 게 여기에서 최소한 수천 명이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냥 물속에 수장되었을 거다. 많게는 10,000명 정도가 죽었을 거라는 예상들도 하고 있습니다. 비극이죠. 이런 마을이 있었던 곳이 황토색으로 다 마을이 없어진 거죠, 그냥. 근데 이것도 뭐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가 제대로 못해서 당한 수해인데 뭐 그거 어떡하겠어?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군다나 우리의 적성 국가인데 그렇지만 거기에서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들을 생각하면 저 같은 보건의료인들은 되게 마음이 아프죠. 이게 엠퍼시라는 거죠, 그게. 근데 이런 마음은 보건의료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은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과 무관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생기는 위험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면적은 22만 평방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예요. 여기에 거의 7,500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바이러스나 세균이 남북을 가리겠습니까? 가리지 않죠. DMZ가 있다고 못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거든요. 퇴치돼서 없었던 병인데 말라리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생겼나 봤더니 DMZ 근처에서 생기는 거예요. 말라리아는 모기가 전염시키는 거거든요. 북한 병사를 물고 말라리아를 전염시켰던 모기가 우리 병사를 물면 말라리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DMZ 근처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헌혈을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 거주하는 파주나 이쪽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헌혈을 못해요. 왜냐하면 헌혈을 통해서 말라리아 같은 질환을 전염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생겼던 문제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남북한이 그래도 관계가 좋았을 때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말라리아 방역을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말라리아가 없어지니까 자연히 우리의 말라리아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북한의 위험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백두산 화산이 2000년에 한 번씩은 터진다. 이제 터질 때가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자, 북한의 화산이 터지면 우리와는 무관할까요? 남북한의 공기들 다 연결돼 있고 지진만 와도 어떻게 되나? 그리고 북한에서 핵실험할 때 그 핵실험한 거가 잘못해서 인공적인 지진으로 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생명은 이때 있다. 그게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한 거죠. One World, One Health라고 하는. 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거냐면 이제는 하이퍼 커넥티브 소사이어티 그래서요. 초연결 사회예요. 비행기 타면은 전 세계 어디든 하루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면 병이 어느 쪽에서 엔데믹이 생겨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병이 생겼다. 이게 전 세계로 퍼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하루면 전 세계를 한번 다 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건강하다고 우리나라만 건강하다고 건강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One World, One Health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코로나 때 또 저희가 경험했던 건 뭐예요? 취약한 곳이 공격당하거든요. 어디 숨겨져 있는 거 밖으로 공개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 숨기려고 하니까요. 그런 곳이 사실은 가장 공격당하기 쉽고 거기서 아웃브레이크가 생기면 그게 이제 전국으로 퍼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죠.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때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썼던 이유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타인에게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만 마스크 쓴다고 됩니까? 서로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백신을 맞으려고 노력했던 거는 그래도 그걸 통해서 내가 건강하고 타인이 건강해야 서로 건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2019년도에 제가 평양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공기가 굉장히 좋은 공기인데 이런 화력발전소가 평양 시내에서 엄청난 이 유해 물질들을 사실 쏟아내는 거죠. 우리 지금 시내에서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 없는데, 근데 북한이 이제 연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화력발전소 굉장히 노후한 이런 데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대기에 북한에서 오는 오염물질이 어떤지를 확인해서 국제적인 학술지에 낸 거예요. 서울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에서 있는 공기를 보니까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이 암 유발 물질, 오염 물질이 있는데 20%는 북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발 미세먼지만 자꾸 생각하지만 북한에서 좋지 못한 환경 오염 물질들이 계속 유입이 된다면 우리의 공기도 온전하지 못하다. 공기 역시 당연히 통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북한의 녹지가 부족하고 저런 전력 상황 때문에 노후한 화력발전소 운영하는 거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의 공동관리 측면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이걸 건강 공동체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북한 문제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유연 투자 영역이라고 얘기했는데,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게 됐을 때 특히 보건의료 영역에서 우리가 뭔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 그런 꼭지, 세계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천연물 신약 연구, 중국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노벨 생리의학상이 있어요. 2015년도에 중국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천연물 신약이에요. 중국 혼자 받은 건 아니고 3명이 공동 수상했는데, 왜? 중국의 황제내경과 같은 고서에 보면은 열병을 치료하는 그 물질, 이게 천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약들. 그걸로부터 추출을 해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어내요. 물론 추출해서 말라리아 치료를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현대적인 약품 제조 공정을 통해서 한 거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싼 가격에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했다라는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북한이 현대적인 약들은 거의 부족하거든요. 제재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적인 지불 능력도 없으니까. 반면에 중국이 했던 것처럼 천연물 약들, 소위 생약이라고 하는 예전부터 고세에서부터 내려오는 비법, 이런 것들은 북한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약품 제조 공정, 그 다음에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들의 양리적인 기전을 밝히고 이거를 함께 협력해서 신약으로 발굴할 수 있다면 중국과 같이 우리도 천연물 신약 연구에 있어서의 작품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기생충이, 예전에 북한에서 온 병사가 총상 입어서 그때 이 수술할 때 그거 보고서 기생충이 엄청나게 큰 기생충이 나왔다. 근데 이제 우리 기생충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수술하셨던 교수님이 너무 오래돼서 기생충을 잃어버린 것 같다. 기생충 원래 그렇게 길다. 근데 그 기생충이 북한에는 아직도 많단 말이에요. 기생충이 많겠어요? 그 기생충 약들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약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생충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감염될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특히 시골 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우리 같은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푸세식이니까 홍수나면 어때요? 다 범람하는 거죠. 전부 오염시키니까 농산물 뭐 전부 다 오염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비료가 부족하니까 예전처럼 인변으로 그냥 하는 식의, 그러니까 계속 노출되는 거죠. 근데 이 기생충이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어요.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일본에 기생충 없잖아요. 수백억 기생충을 수입을 해요. 기생충을 뭐하러 수입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요즘 뜨고 있는 학문적 영역이 뭐냐면 우리 장내 미생물이에요. 뱃속에 있는 미생물,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좋게 하는 거가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줄이고 여러 가지 생활습관병, 성인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심지어는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기생충이 없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게 많아요. 북한은 기생충이 많은데 자가 면역 질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생충이 우리 뱃속에 있으면서 뭔가 우리 몸의 면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가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기생충을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지만 기생충으로부터 우리 몸의 자가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뭔가를 추출해서 약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요즘 현대병인 자가 면역 질환에 좋은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생충이 없잖아요. 근데 남북한의 보건의료인들이 협력할 수 있다면 북한의 기생충을 우리가 같이 연구할 수 있죠. 그러면서 새로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의 해법들, 암 치료 해법들을 만들 가능성도 있는 거죠. 북한의 결핵이 부끄럽게도 뭐 전 세계 가장 수익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유병률 1등인 나라가 어딜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예요. 부끄럽게도. 2등하고 거의 2배 차이예요. 우리나라도 결핵 다빈도 국가고 OECD 국가 중에서 부끄러운 1등이에요. 남북한이 결핵이 다 창궐하고 있다고요. 특히 북한 결핵은 진단받으면 6개월 정도 꾸준히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6개월 동안 약을 꾸준히 안 먹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은 먹기는 했는데 중간중간에 끊어서 결국 균들이 죽는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약제에 대해서 내성을 갖는. 근데 결핵약은 처음에 4가지 약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의 내성인 결핵균주가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북한에.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약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아까 코로나 때 같은 경우 약 가당목이 끊기면 한두 달 약 먹다가 못 먹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데 결핵약이 한 줌 되거든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이 약 먹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증상 좀 좋아지고 처음에는 결핵으로 막 기침하고 그러다가 약 한 달 정도 먹었더니 좋아졌다. 그 약이 또 독하고 영양 상태 좋지 않으니까 그냥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제내성 결핵이 생기면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는 엄청나게 비싸요. 우리 통상적인 결핵 치료제 가격이 거의 100배예요. 그래서 다국적 제약회사 중에 아주 제한된 회사들만 만들어내는데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같이 협력한다면 그거를 연구 꼭지로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기생충이나 다제내성 결핵은 북한의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것들이 메디컬 언맷 니드가 있는 미충족 수요가 있는 곳이 우리가 그것들의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페인 포인트가 사실은 셀링 포인트라는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영역들로 우리가 같이 협력한다면 사실은 여기에서 좋은 작품들 몇 개만 나오면요 통일 비용 다 끝납니다. 요즘 뭐 치료제들 나오는 거 보면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주가, 가장 높은 주식 전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노보 노디스크라고 하는 제약회사예요. 그 제약회사에서 작품 하나만 만들어내면 근데 남북이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통일 비용 걱정 안 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의학세에 남을 기념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 한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밑에 있는 거 보면은 메디컬 리서치 필드에서 그러니까 의학 연구 영역에서 갈라파고스가 어디냐? 북한이죠. 갈라파고스 아시죠? 갈라파고스는 고립된 섬인데 거기에는 다른 곳에서 없는 생물종들이 있는 걸 보고 다윈이 그걸 가지고 현대과학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거든요. 왜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고립돼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환경의 변화가 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근데 남북한을 생각하면 유전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우리는. 유전적으로 유사한데 70년의 분단을 통해서 남북한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질병의 양상도 달라졌죠. 이런 거를 연구할 수 있는 곳이 있겠어요? 비극적인 분단된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꼭지예요. 왜냐하면 쌍둥이 연구를 하거든요. 쌍둥이 연구. 쌍둥이 연구를 한 1000명 정도의 쌍둥이 연구를 하면요. 그거는 굉장히 의학적으로 중요한 연구예요. 유전적으로는 동일한데 환경이 바뀌면서 서로 쌍둥이들이 어떻게 질병 양상이 바뀌는가. 남북한 한반도는 7,500만 명의 쌍둥이 연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면 어때요? 전 세계에서 주목하겠죠. 유전적으로는 동일한데
환경이 바뀌니까 암은 이렇게 달라지고 심장병은 이렇게 달라지고 당뇨는 이렇게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독특한 코호트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사실 하고 싶어서 제가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한반도 남북 보건의료인들의 교류 협력, 연구를 위한 꼭지 제안을 했는데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걸 못했던 거죠.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못 가지만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34,000명이거든요. 34,000명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전수 데이터, 우리 건강보건공단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우리나라 사람 200만 명을 나이와 성별을 매칭시켜서 유전적으로 동일한데 질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이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 12월 초에 우리 통일보건의료학회 학술대에서 그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남북관계는 매우 비관적이죠. 그런데 보건의료의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연결하는 끈이다. 저는 그래서 아까 남북한의 생명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라는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연결하는 끈은 상황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 저 같은 보건의료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헥소고지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보셨나요? 예. 헥소고지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예요. 골든글러브상도 하고요.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배우로만 알려져 있는 아카데미상도. 근데 이 감독이 본인이 이 스토리에 감명을 받아서 영화화한 거거든요. 근데 헥소고지는 오키나와에 있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전쟁에서 수많은 생명을 낳았어요. 결국은 헥소고지에서 미군이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핵포탄 투하를 결정한 거거든요. 일본을 쉽게 점령하기 어렵겠다 해서. 근데 이 전쟁에 보면 이 지금 누군가를 메고 있잖아요. 이게 의무병이에요. 이 주인공인 의무병이 종교적인, 그러니까 원래 제7일 안식교여서 총 드는 거를 본인이 평화주의자인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일본,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친구들이 전부 다 군대 간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다 군대 가는데 자기도 조국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총 드는 걸 거부하는데 군대 간 거예요. 그럼 얼마나 구박을 받겠어요. 군에는 왔는데 총은 안 들겠다고 그러니까 엄청 구박받지만 군에서도 총을 들지 않는 일이 있죠. 뭐 하는 거예요? 의무병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의무대에서 의무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총을 들지 않지만 내 친구들이 참전한 전쟁에서 그래도 그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헥소고지에 가면은 큰 절벽이 있어서 그 절벽을 넘어서 미군이 일본군을 공격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거기서 수많은 이제 미군 사상자가 나니까 그 중에 그래도 생명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쳐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75명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의무병으로. 이 폭탄 떨어지고 그런 데를 가서.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절벽으로 이제 다친 사람들을 메고서 내려오는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메고 오는 사람은 누구냐? 일본군을 들쳐메고 와요. 일본군을 왜 들쳐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적십자 정신이에요. 보건의료는 전쟁 중에 적군이든 아군이든 생명을 구하는 게 보건의료인의 사명으로 돼 있고 그게 적십자 정신이거든요. 그게 보건의료의 역설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도 생명의 끈을 연결하는 것들은 의당 보건의료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 킹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말콤 X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콤 X. 거의 없으시죠? 마틴 루터 킹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60년대 이 미국의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할 때, 흑백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흑인들의 차별. 그러니까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던, 노예에서는 해방됐지만 계속되는 차별들이 있었고 참정권을 갖지 못했네.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참정권을 줘요. 그래서 흑인들이 6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지금은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명사로 돼 있지만 투표권을 갖지 못했던 시대가 있어요. 투표권을 갖지 못했던 시대이니까 버스에 타도 어때요? 자리가, 흑인들 자리는 맨 뒤쪽에 일부 있는 거예요. 백인들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도 그 앞에 가서 앉질 못해요. 이런 시대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흑백 차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을 때 마틴 루터 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함께 뛰어노는
뭐 이런 게 해서 I have a dream이라는 뭐 굉장히 유명한 저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흑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데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폭력 없이. 우리 때려라. 우리 맞자. 데리고 들어가라. 구치소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지만 그러면 또 나와서 또 하고 맞아가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 참정권도 안 가지고 있고 사람 취급도 못하던 그런 시대에 흑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비폭력 저항 운동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굉장히 나이브한 거죠. 말콤 X가 그런 얘기하는 이게 말이 되냐? 마틴 루터 킹은 굉장히 나이브한 거예요. 현실을 모르는 거다. 우리가 흑백 차별을 깨고 흑인으로서의 우리의 자주권을 갖는 방법은 폭력으로 총을 들고 백인과 맞서 싸우는 거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말콤 X의 말이 맞는 얘기일 수 있죠. 우리가 부당하게 공격당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도 무장해서 같이 싸우자. 힘을 모으자.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말콤 X는 기억을 안 해요. 그렇지만 마틴 루터 킹은 기억하잖아요. 왜 그래요? 당시 현실 속에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곳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꿨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기 때문에 문명사적 가치를 갖게 된 거예요. 남들이 다 상상하는 식의 일을 통해 가지고 일을 도모했다.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전 세계 교과서에 왜 실리겠습니까?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실려서 평화운동의 상징으로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남북관계의 문제도 역사적으로 지금 현실을 보면 매우 비관적이에요. 야, 김일중 선생 말도 안 되는 무슨 저런 이런 단절된 상황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격돌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영역에서 교류 협력을 얘기해. 무슨 희망을 얘기해. 공동 번영을 얘기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언젠가 저 사람이 얘기했던 게 어디선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현실이 되고 있네. 만약 그게 현실이 된다면 저는 그게 문명사적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백신이 북한에 없을 때 이런 상상을 했어요. 그때 획기적으로 좀 우리가 제한하고 북한이 또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북한이 백신 없어가지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니네들 문을 열게끔 우리가 돕겠다. 그런데 DMZ에서 우리가 백신 생산을 하자. 당장 우리 백신은 없으니까 외국 백신 갖다가 그거를 특허와 상관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래서 몇몇 나라에서 그것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산을 했는데 우리가 DMZ에서 생산하겠다. 그거는 우리 남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백신 하나도 없는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생산한 건 뭐예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그래서 전쟁이란 건 반생명, 생명에 반하는 상징이잖아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한반도에서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만들어서 북한에도 보내고 경제적인 어려운 나라에도 보내자. 이런 발상이 만약에 현실화되었다면 그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명사적 가치를 가질 수 있었겠죠. 이런 식의 꼭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한은 이미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얼굴도 비슷하고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방인인데 서로 같은 문법으로 소통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통일 전후 가장 따뜻한 치유의 도구. 엄청난 트라우마와 증오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나마 보건의료는 서로의 마음을 내려놓게 할 수 있거든요. 나를 치료하는 사람, 저희가 북한 주민들을 치료를 한다? 나를 치료하는 사람에 적대적으로 대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의 통합을 위한 가장 따뜻한 치유의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로 넘어가서 제가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가면은 이 병원 거리들이 있어요. 봉화진료소라고 해서 북한에 이제 최고위층들이 치료받는 곳이 있고, 아까 이제 김만유 병원이에요. 제일도포 김만유 선생이 거액을 기부해서 1980년대 후반에 만들었던 병원이고요.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병이 유경 안과병원, 유경 치과병원, 이런 병원들이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병원이고, 옥류아동병원도 최근에 만들어진, 평양산원이라고는 예전부터 있었던,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옥류아동병원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정도 아동병원이 없어요. 그나마 제일 큰 우리나라 아동병원이 이제 서울대에 있는 어린이 병원인데 그거보다 규모가 큽니다. 헬기 착륙장도 있거든요. 건물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이 옥류라는 게 이제 대동강을 얘기하는 거여서 대동강 지역에 있는 병원이다. 옥류아동병원. 거기에 이제 가면 아이들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 학교, 우리나라도 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이게 2019년 이게 5년 전인데도 이때는 조금 더 젊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경안과병원 이런데 둘러봤는데 이것도 유경안과병원 뭐 굉장히 최신식 건물로 돼 있어요. 이런 건물들 굉장히 잘 돼 있고 문수기능회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재활의학과예요. 리해빌리테이션, 그래서 재활의학. 이게 가장 최근에 지은 병원이어서 아주 깨끗하고 이곳에 가서 저희가 그래서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병원은 그렇게 건물들은 잘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은 예전에 도네이션 받은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굉장히 낡았어요. 20년, 30년 된 그걸 어떻게든 해서 리페어해서 쓰거든요. 왜냐하면 유엔 제재에 컴퓨터와 관련된 거는 전부 유엔 제재예요. 그러니까 CT, MRI 이런 거 컴퓨터 없이 사용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양 종합병원을 북한에서 지었거든요. 1200병상 엄청나게 큰 규모로 쌍둥이 병원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코로나 시기에 김정은이 이 병원을 짓겠다 하고 실제로 얼마 만에 지은 줄 아세요? 7개월 만에 병원을 완공했어요. 7개월 만. 우리 같으면 상상을 못 하잖아요. 북한은 천리마 운동, 만리마 운동 막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도대체 비결이 뭐냐. 왜냐하면 제가 강의했던 과학기술 전당도 1년이 안 돼서 건물을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짓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시멘트를 빨리 굳게 하는 비법이 있대요. 그런 노하우는 우리가 또 배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7개월 만에 정말 지었어요. 북한은 결정하면 당이 결정하면 뭐 1년 내에 이런 건물들 다 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이 돌아가려면 건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장비, 의료기기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개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아까 말씀드린 CT, MRI, 인공호흡기 장비 이런 것들을 제가 비공식적으로 받아봤는데 뭐 인공호흡기도 거의 90대. 그러니까 코로나 때 환자 생기면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전부 유엔 제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나서서 패키지로 뭔가 북한과 딜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뭐 현실은 얘기하고 나이브하게 생각한 거죠. 뭐 어디로 그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그리고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북한에서 선전할 때 조선중앙통신 이게 평양 종합병원이거든요. 인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상 혜택을 안겨주자.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야 그래도 북한이 상당히 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번듯한 병원들 우리보다 적지 않은 규모의 어린이 병원, 재활병원 같은 경우도 물치료하는 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북한은 저는 두 개의 공화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평양공화국과 평양박공화국. 평양은 상당히 그래도 그래서 극장국가라는 표현을 쓰곤 하거든요. 근데 평양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겉보기. 그리고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겉보기도 사실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북한이 전체적으로는 전민 무상의료 체계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죠. 병원 가서 돈 안 내고 무상치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무상치료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스칸디나비아 제3국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국민소득 5만 불, 6만 불인 데는 조세 부담이 크지만 병원 가면 병원비를 거의 안 내거든요. 90% 국가에서 다 커버해 주니까 내가 내는 건 한 10% 내외 정도. 그런 나라들은 무상의료 체계가 굉장히 좋죠. 왜? 돈 안 내도 내가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돈이 있어야 굴러가는 체제예요. 근데 북한이 우리하고 비교해서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못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전국민 의료보험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전국민 의료보험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왜 하게 된 줄 아세요? 그걸 존스 홉킨스 박사 논문에 들어가 있는. 북한에서 우리 지금 북한으로 뭐 우리도 저기 전단지 보내고 북한에서도 날라오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예전에도 날라오던 삐라에 우리를 자극했던 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우리는 전국민 무상의료, 전국민 무상교육을 한다. 이게 이제 자극받아서 우리도 전국민 의료보험을 해보자. 그래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을 어쨌든 성공적으로 해낸 거죠. 그렇게 이제 북한이 자랑하던 거거든요. 거기에 또 북한이 자랑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정성의료. 그냥 말로 하면 의료인들이 정성을 다한다는 건가? 딱 그 얘기예요.
그래서 김일성의 교시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북한은 이제 교시를 거의 암송하거든요. 그래서 학술대회에서 뭐 발표할 때도 여기가 있으면 무대 중앙에 가서 먼저 딱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러이러하게 교시하셨습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교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발표를 시작해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봉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듣는 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런데 정성 의료를 김일성이 뭐라고 했냐면 환자를 내 친족처럼 정성을 다할 때 대하여. 환자를 친족처럼 대하여. 거기에 교시 내용의 사례로 드는 거 보면 환자가 아픈데 전신 화상을 입고 온 거를 의료진과 실수하는 학생들이 자기 피부를 내어줬다. 의료진들이 자기 피를 헌혈해줬다. 그러니까 환자를 친족처럼 자기 가족처럼 대하라. 이 정성은 되게 좋은 거죠. 요즘 우리 의료에서 좀 약해져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뭐 정신은 굉장히 좋은 거죠. 사회주의 의료의 기본적인 특징은 예방학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의료는 첨단의학이 굉장히 발달하지만 사회주의 의료는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의료비를 조금 싸게 할 것인가를 고려하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들에 전통적으로 좀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물, 고리학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북한이 자랑하는 게 의사 담당 구역제예요. 그러니까 호라는 게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호 내지 150호를 지역 의사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주치의예요. 100가구 내지 150가구를 책임지는 주치의가 있으니까 그 주치의가 우리 가족 사정을 다 아는 거죠. 누구는 무슨 병이 있고 누가는 어때 아파서 학교에 안 가고 예를 들면 뭐 소아 예방접종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안 왔다 그러면 직접 방문해서 예방접종도 해주는 거예요. 구충제도 안 오면은 가서 주고 이런 식으로 지역 할당돼 있는 의사제가 주치의 의사제가 있어요. 이것도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가 돈이 있으면 다 돌아가요. 돈이 있으면. 그런데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우선순위가 보건의료가 되겠어요? 아니겠어요? 보건의료는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언제 문제가 됐냐면 이런 좋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랑하던 전반적 무상의료 제재를 실시하고 정성운동을 하고 이게 한국전쟁 이후에 의사담당제 이게 계속 북한이 자랑하던 거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영양실조가 급증하고 결핵이 급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6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이 시기에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요. 국가가 돈이 없는데 병원에 약이 구비가 안 되죠. 검사도 안 되죠. 그러면 의사는 처방전을 써줘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약은 능력이 있으면 구입하는 거죠. 그걸 구입할 능력이 없으면 결국 병을 앓다가 사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마당 의료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생겨요. 왜요?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받아 내가 어떤 증상 가지고 어차피 그거 가지고 내가 장마당 가서 약을 사야 하잖아요.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이제 의사한테 안 가는 거예요. 장마당 가서 예전에 했던 거 약 구입해서 내가 그냥 대충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남용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장마당 의료를 실제로 장마당에서 약 구입한 적이 있느냐 우리 탈북민들한테 물어봤더니 70%가 경험이 있고 왜 그러냐 병원에 약이 없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매하기 위해서 약을 구입했다. 시인민병원에 마취장비나 심폐소생기가 있을까? 제가 이제 2019년도까지 북한 들어갔을 때 코로나 이전에 거기 가서 일했던 이제 거기는 해외 이제 의료봉사하는 분들, 의료인들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마취장비가 없는 거예요. 시인민병원에 마취장비가 없으면 수술할 때 어때요?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혈관 주사, 우리처럼 가스 해가지고 입에다 삽관하고 하는 그런 마취가 아니라 혈관 주사. 물론 이제 척추 마취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응급 수술할 때는 척추 자세 안 나오니까 혈관으로 그냥 마취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깨면은 또 넣고 그래서 손발을 사지를 묶고 하는 이런 답답한. 우리 지금 지하철역에 가면은 어때요? 전기 충격기 다 있잖아요. 이런 아주 보편적인 전기 충격기가 시인민병원에 응급실에 없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소생하는 개념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치료받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 사실 시술하고는 소생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시민병으로 이럴진데 더 로컬로 가면 말할 게 없는 거죠. 자, 이 얘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0분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예요. 남북한 주민의 혈압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자, 이 BMI라는 거는 체질량 지수, 비만도거든요. 남녀 공이 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더 뚱뚱하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 WHO 세계보건국에 가서 실측한 자료인데 북한 사람들 혈압이 우리보다 더 높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 전기가 좋지 않고 냉장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염장 식품이 많아요. 음식을 우리보다 짜게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염분 섭취가 많으니까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혈압이 있어도 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가 우리보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혈압 있는 사람도 혈압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혈압 체크해 보면 우리보다 높은 걸로 나옵니다. 당뇨병은 어디가 많을까요? 예, 당뇨병이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우리는 지금 당뇨병이 500만 명,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는 1,300만 명 얘기하거든요. 근데 북한에 가서 북한에서 직접 발표한 자료거든요. 2015년에서 2018년 보니까 한 5% 정도 북한도 2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이 생기는데 도시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평양에서 보면 평양이 9%. 근데 북한에서 이제 어려운 양강도는 한 2%. 그러니까 거의 뭐 5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는 비만한 사람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몸무게 140kg라고 얘기하는데 도시화되고 그러면서 이런 병이 증가하고 있다. 자, 북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생명을 앗아가는 질환은 뭘까요? 뭐 옛날 생각하면 영양실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북한이 90년대 사회주의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중에는 북한이 건강 상황은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 무상의료며 예방약 이런 것들이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특히 쿠바 같은 나라하고 비교할 정도로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는 실정이 좋았기 때문에 소위 감염성 질환이나 설사, 영양으로 인한 질환들이 이게 사망의 원인이 되긴 했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만성 질환이에요. 이건 허혈성 심장 질환, 이건 뇌졸중, 폐암 뭐 이런 것들이 많았던 이게 이제 90년대였다가 90년대 후반이 되면서 고난행군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런 감염성 질환과 설사, 영양 부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양상으로 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면서 심장질환이라든지 뇌졸중의 이 빈도들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들이 더 커지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통일 이후에 북한에서 가장 문제가 될 질환은 뭘까요? 통일 이후에. 이게 이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가 들어가면서 90년대에서 2013년 한 13년 동안에 심장병이나 암이 이렇게 현저히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사회주의 어쨌든 의료 체계에서는 그냥 무상의료 어쨌든 허울이라도 그리고 그냥 균등하게 공급받는다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내고 치료받는다라는 개념들을 안 가졌던. 그러다가 자본주의 경제가 들어오고 돈을 내는 의료 경제로 바뀌어가고 거기다가 자본주의 경제가 들어오면 어때요? 굉장히 경쟁적이잖아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을 안 해봤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질환들이 증가하더라는 거고요. 북한도 고령 인구들이 이제 증가하는 구조로 바뀌어 나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 0.7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제일 안 좋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도 이게 지금 떨어져서 2명이 안 돼요. 1.5명 이제 2명 아래로 좀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고령 인구들의 비율들이 증가하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의 비율이 감소하는 이게 출생률인데 전체 출생률이 보면 2명 안쪽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가 북한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출생률은 현저히 줄어들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고령 인구로 북한도 바뀌어 나간다. 그래서 북한이 이후에 질병 부담이 어떨지를 예측을 해보면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행한 국가들을 보면 감염성 질환이 줄고 비감염성 질환들 특히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 증가했다. 15년 동안에 북한도 만성 질환의 부담이 증가했고
앞으로 북한도 출생률이 감소하고 기대의명과 노령인구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소위 만성질환의 증가가 예견이 된다. 이게 원격 의료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감염성 질환도 직접 만나지 않는 원격 의료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했고요.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쉬고 10분에 제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